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미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연방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장이 된 분이 32살의 리나 칸이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리와 틀을 바꾸겠다고 해서 기업들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오늘은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최근 이슈와 그리고 이 법이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근의 변화에는 어떤 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요즘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도 부진하고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게임들에 대해서 유저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고 차기작 개발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잡음과 악재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 그중에서 NC소프트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 휴일이고 또 학생들은 방학 기간이라 오늘 물놀이 가신 분들 많을 텐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돌아오십시오.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오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 불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변화,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동네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 독과점 규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전에는 자유롭게 기업이여 커라, 성장해라. 그런데 너무 커지면 그건 너희들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커졌으니까 우리가 분할할 거야, 정부가. 그때는 말 좀 들어? 이제 이런 정도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엔 좀 다른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했는데요. 30대 여성인 리나 칸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FTC라고 그러죠.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리나 칸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리나 칸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공정거래 내지는 대기업 규제에 대한 어떤 철학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도 이 이론으로 갈고 닦고 계셨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젊어서 젊죠? 나이가 32살인가 그런데요. 교수가 된 것, 그러니까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한 지도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로스쿨 재학 당시에 썼던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아마존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그 논문이 이제 물론 그 논문만 쓴 건 아닙니다만 유명하죠, 그 논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파격이긴 파격이에요, 그죠? 바이든 대통령도 임명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뭔가 지금 걸려 있는 소송에도 이분 빼줘라 이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데. 이 새로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장하는 그 대기업 규제 방향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걸 규제해야 되고 뭐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랄까요? 목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다른데요. 근데 미국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그 목적을 좀 어떻게 보면은 공유한달까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선명한 목적이라는 것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 그것의 소비자 후생의 동태적 증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우리가 왜 규제하느냐라고 하면 대기업이
미워서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대기업이 뭔가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좀 소극적인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걸 규제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는 것을 규제하는 법들은 다 따로 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점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이제 제일 쉬운 어떤 그 채널이라고 했을 때 네. 독점력을 가지게 되면 어떤 제품의 가격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부당하게 높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 네. 바로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부당하게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쉬운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개념이라면 어떤 대기업이 물건을 아주 싸게 만들어서 네. 거의 남지 않거나 살짝 미치는 가격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이 과정을 이제 같은 동업계에서 보면 저 불공정 행위하고 있다 그럴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싸게 사니까 일단은 우리는 환영이야라는 게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개념이라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미국의 공정거래법도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흔히 이러한 것을 부르는 용어로 약탈적 그 가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datory pricing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약탈적 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쌀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요즘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쌀집들을 망하게 하고 내가 여기에서 뭐 뭔가 그 장사를 잘하고 이윤을 얻겠다라고 그래서 다른 쌀집들이 키로당 5만 원씩 받는데 네. 나는 뭐 키로당 4만 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파는 행위. 네. 그것이 이제 약탈적 가격이라는 것의 정의인데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이 옆에 가게들한테는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나쁠 이유가 없는 행위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보면 약탈적 가격 행위는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약탈적 가격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늘 다뤄지는 주제지만 공정거래법이 미국의 그 공정거래법이 생긴 지 100년의 역사 동안에 약탈적 가격 행위를 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했던 것은 사실은 거의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개념적으로는 이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건 법 개념에 담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게 소비자의 효용이나 후생 증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네. 웬만한 가격 인하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좋다 하면서 넘어가서 그렇죠. 규제 안 했다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물리치고 네. 내가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면 다른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망했다고 하면 네. 내가 독점자가 되었다. 그럼 독점자가 됐으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그동안 저 손해본 거 다 벌충하겠다고 가격을 예. 올리는 순간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탈적 가격 행위를 통해서 과연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예.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동안에 판단의 전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탈적 가격 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말씀하신 리나칸 위원장은 네. 그 약탈적 가격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고 과거에는 들이밀지 않았던 잣대를 들이밀면서 규제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예. 그냥 새로운 법령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라고 하는 그 근본 원칙에도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가져와야 가능한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라고 주장하는 거가 바로 그 논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약탈적 가격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리나칸과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쌀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경쟁을 통해서 약탈적 가격 행위를 하고 독점력을 가져서 나중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난 20년, 30년간 이 네트워크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장은 그러한 법리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경쟁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그 이후에 가격을 높여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 구조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접었잖아요. 네네. 그게 삼성전자나 뭐 샤오미나 이런 회사들이 휴대폰 싸고 좋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해라. 그래야 소비자들이 또 새로운 거 사서 쓰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서 파는 이런 원래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큰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저 아마존 그 회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저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택시 서비스에 연결이 된다든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무료로 제공하던 뭐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무료로 제공하던 어떤 그 서비스를 어느 순간인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영어 표현이긴 합니다. 묶여 있는 락인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가서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것들을 뭔가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리나칸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독점적 사업자가 되기 이전에 싹부터 잘라야 한다는 겁니까, 리나칸은? 그게 아니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뭐 네이버 있지만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경쟁자는 있기 어려울 거고 그럴 경우엔 당연히 가격도 올릴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저항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이 다시 진입하려면 그거 어떻게 다시 다 만들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리나칸은 그런 기업이 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크고 나면 그래도 규제를 어떻게 하자는 뜻입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하원의 그 우리나라의 법제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이 지금 지난 6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법에서는 이러한 큰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그냥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두리뭉실한 법적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그냥 큰 우리가 보통 가파라고 요새 부르는 그런 기업들만 딱 그 표적으로 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법이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원은 사실상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은 뭐 여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공화당에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좀 들고요. 물론 이 법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은 앞으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전달도 해주시고 네. 이해도 되기는 해요. 네.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규제가 되면 많은 지금까지야 그런 규제가 없었으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이제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존도 너희들은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늘리지 마 그랬으면 처음에 사업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가 나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법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아예 발전 자체가 안 되기도 할 텐데 이거 하는 이유가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다 장악하고 나서 그 시장 먹겠다는 건데 장악을 하지 마 그럼 저희 그 사업 안 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라 하면 다 카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수익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네. 너희들 그럴 줄 알고 안 돼 이 친구들아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을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네. 생기지 않았을 거라서 네. 이 규제가 어디 딱 그 스윗 스팟을 과연 잘 찔러서 딱 좋기만 하고 더 이상은 안 되고 이게 될까 싶어요. 그것이 사실은 큰 고민입니다. 경제학자인 저의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러면 정말로 독점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네. 소비자들의 후생을 정말로 악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 인터넷 기업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네. 의외로 그 시장을 전체를 이렇게 다 장악할 것 같았던 그리고 어떤 그 몇 년 동안은 그 시장을 장악했던 기업들이 네. 소리도 없이 사라졌던 예들이 굉장히 그렇기도 많죠. 하죠. 예. 그 브라우저 시장에서 90년대 최고 강자는 지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구글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네트워크 산업의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예. 그러한 곳에서조차 그리고 뭐 다른 뭐 지금 오퍼레이션 시스템 시장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강자처럼 독점인데.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침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고 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강하다고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경제학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저 친구들이 충분히 컸으니 이제 규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건지 크긴 컸으나 또 저러다 말 거니까 또 내버려 두고 경쟁을 시켜야 될 건지는 그렇죠. 모르겠다 그거는. 네. 하긴 생각해 보면 우리 포털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네이버입니다만 네. 뭐 야후, 라이코스, 그렇죠. 알타비스타 뭐 우리로 치면 신만이 한미르 자꾸 생각날수록 예전 세대이긴 합니다만 많긴 했어요. 네. 열린 결론이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과연 리나칸이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비자 후생의 증대 외에도 네. 독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혹은 이러한 것들 소비자 후생을 정말로 네트워크 기업들이 네. 장기적으로는 저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리고 이제 좀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들을 그냥 의미가 없는 혹은 그냥 과격한 주장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 정도가 맞아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정 업 브랜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카카오 택시를 보면 요즘엔 그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몰릴 때 웃돈 주면 오는 더 그렇죠. 빨리 오는 거 있잖아요. 네. 보면 이제 웃돈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수익 모델일 테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에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 카카오 택시를 규제를 했어야 딱 우리가 즐길 건 즐기면서 그 웃돈 바가지는 좀 안 낼 수 있는 수익 딱 거기까지였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참 그것도 모호하고 그렇게 또 당하는 거 보고 나면 나중에는 또 후발 주자는 안 들어오겠죠 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변하면 우리나라도 뭔가 규제 방향이 같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개 미국에서 이렇게 공정거래법의 기준, 규칙 혹은 목적 이런 것이 변하게 되면
이 공정거래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굉장히 세계화가 되어 있고 동조화되는 현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어떤 미국의 법리가 바뀐 이후에 불과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리가 바뀌었던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라서 더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바뀐 법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바뀐 사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는 법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인데 네. 그 판매자에게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게 독점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그냥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나름대로 가격이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인데 그 합리의 원칙이라는 것과 당연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인 경우가 있고 그 행위를 했더라도 그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치품이나 뭐 럭셔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버리면 버렸지 싸게 팔지는 말아라라는 게 그들의 오더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건 당연위법이었습니다. 당연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들어볼 것도 없이 그런데 그 100년의 전통이 2007년에 미국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이제 바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원칙을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영을 해서 바뀌는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이게 다른 법들은 딱 보면 상식에 부합해서 이게 나쁘고 이게 옳고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을 때렸으면 나쁜 거지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되지라고 결론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공정거래법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쁘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그걸 권장해야 될 것도 같고 복잡하게 섞여 있네요. 자, 또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지대학교 김두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블루칩 중에 NC소프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기주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NC소프트가 조금 과장 더 보태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네. 그렇게 얘기되더군요. 과장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주 나쁜 위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요즘 사실 왜? 기업의 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위기도 나쁘긴 하겠지만 좋은 위기, 나쁜 위기가 있을 거예요. 좋은 위기라고 하면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좀 없어갖고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시장은 이 기업을 원하니까 투자하면 잘 될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좋은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쁜 위기는 뭐냐면 시장하고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아요. 또는 거부하거나 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투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NC소프트가 바로 이런 나쁜 위기 상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고객이랑 사랑 싸움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파경이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단 숫자가 나쁘죠. 이제 1분기하고 2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인데 특히 2분기 매출이 5,385억 원, 영업이익이 1,128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50% 가까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예측했던 거는 한 15% 약간 넘게 준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하회하고 있는 거니까 추세상으로 굉장히 나쁘죠. 2분기에는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고 1분기도 안 좋았어요? 1분기는요. 이게 사실 1분기 때는 매출이 30% 줄고 영업이익은 77% 줄었었습니다. 이때가 아주 큰 쇼크였는데 2분기에 이제 수습이 안 되고 또 나빠진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일단 NC소프트
측의 설명을 말씀드리면요. 예, 인건비하고 마케팅비를 많이 썼어요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26% 한 300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사람 많이 뽑았어요? 사람도 뽑고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상여금도 많이 줬죠.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에 그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 NC소프트든 게임 회사든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 이슈가 컸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별 상여금으로 300억 원 이상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개척한다고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한 500억 원 이상 썼는데 이게 NC소프트 측의 설명이긴 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NC소프트도 알고 있고 게임 업계도 알고 있고 세상도 다 알고 있죠. 또 뭐가 문제입니까? 원인은 그럼? 뭐냐면요. NC소프트하고 이른바 린저씨 사이의 전쟁이 벌써 반년째 벌어지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NC소프트의 게임들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주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NC소프트하고 린저씨가 싸운다? 네, 린저씨. 네. 린저씨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저씨인데 린저 씨는 리니지 하는 아저씨. 신이사님 왜 갑자기 또 우리하고 같이? 네, 그렇죠. 우리는 리니지를 안 하니까 그냥 아저씨고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들이 린저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린저 씨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나이를 그러니까 30, 40, 50인데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경제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리니지에 돈을 많이 씁니다. 아시다시피 리니지는요 199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MMORPG 게임. 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의 원조죠. 사실 최초는 넥슨의 바람의 나라인데 리니지가 거의 23년 동안 제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리니지 M 또는 리니지 2M이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서 PC 시대, 온라인 시대, 그 모바일 시대에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MMORPG라고 하는 게 이 리니지가 그 장르를 사실상 열게 된. 네. 어떤 게임을 MMORPG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게임에 접속을 하고요. 근데 각자가 같은 게임을 그렇죠. 근데 각자가 서로 다른 롤플레잉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용해서 서로 게임을 하는 것인데 MMORPG가 아닌 게임은 그럼 혼자 하는 게임입니까? 그렇죠. 뭐 사실 콘솔 게임이라고 하면 온라인화되어 있지 않아서 혼자서 게임을 브레이크한다, 깬다고 하죠. 그런 게임도 있고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화 모바일 시대니까 다수가 서로 같이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졌잖아요. 그런 게임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사실은 바람의 나라 리니지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우리 IP 생각하면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게임을 잘 운용하면 끊임없이 돈을 벌어줄 수 있구나라는 걸 게임 회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발보다 중요한 게 게임의 운용이라는 거죠. 운용. 개발은 게임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운용은 그 게임으로 사람들을 게임을 하도록 만들고 돈 버는 게 운영일 텐데. 그렇죠. 운영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고 그 게임에서 계속 돈을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의 중심축이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바뀌게 되는데 더 이상 게임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주 인기 있는 게임들을 사람들이 더 쓰게 만들고 돈을 더 과금하게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서 치밀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운용 게임 오퍼레이터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돈 법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 그 특정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특정한 아이템만 사면 그 캐릭터의 단점이 보완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라고 하면 게임 안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나인 거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아바타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면 그걸 사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강해지면 게임 안에서 인기도 생기고 돈도 벌고 뭐 레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20년 동안 이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금 모델이 상상 불허로 굉장히 치열하고 교묘한 상태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을 사서 하면 좋아지는 거는 그동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게임이 그래서 그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은 공짜, 그 대신 뭘 좀 내가 뭐 좀 이렇게 폼나게 하려면 유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린저씨 말씀드렸잖아요. 30, 40, 50 넘어가면서 돈도 있어요. 내가 이 게임에 들인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고래 유저라고 하는 유저인 거예요. 단순 유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매출의 상당수가 이런 고래 유저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이제 비밀도 아닌 거죠. 그분들은 뭘 사요?
자신 이게 리니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편을 먹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길드라고 표현하는 건데 성을 지키는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고 그 안에서 캐릭터 유저들끼리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누구는 군주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장군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일종의 뭐 스포츠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편 먹고 패싸움을 벌이는데 양쪽에 기량이 비슷하다고 하면 결국은 승패는 이쪽 팀에 특별한 아이템이 있느냐 또는 이쪽 팀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한테 걸려진 그 재화의 크기가 너무 큰 겁니다. 성을 빼앗기면 그 순간 해당 시장의 지배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성은 그리고 내 거가 아니라 MMORPG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이 공유하는 성이군요. 그렇죠, 같은 분끼리.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리더인 형한테 형 이거 돈 좀 구해서 이거 하나 해서 무기 하나 사오세요. 이거 우리 잘못하면 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네. 혼자 하는 게임이라면 내가 뭐 한 짓인가 하고 덮어버리면 네. 되는데 거기도 이제 뭔가 체면과 명예와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조직의 논리가 발생하는 거죠. 네.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랄까요? 냉전 시대에 군비 경쟁을 하는 두 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나라에서 이 무기를 사지 않으면 네. 상대국한테 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무기를 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비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른바 이 게임 안에 있는 상위 랭커들이 쓰는 비용이 네. 이게 정확한 통계는 NC소프트가 밝히지 않습니다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품위 유지비네요, 이거. 네. 사회적인 구도로 보면. 게임 안에서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네. 써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리 때문에 예. 우리 팀에 카르텔이 존재하고 그렇죠. 한 번 리더면 영원한 리더지. 맞아요. 지난번에 맞습니다. 나 이거 사느라고 힘 많이 들었다. 이제 나 이거 보스 안 할래. 그러기도 어려울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쓴 시간과 돈이 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 이제 정말 계속 영원히 공격하고 수비하는 게 반복돼가 되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런 안에서 돈을 버는 거는 NC소프트더라라는 걸 양쪽 모두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요즘 NC소프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예. 해도 너무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 NC소프트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확률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도 해당 아이템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면 해당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뽑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네.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청약하듯이. 맞아요. 정확하게 비유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속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만,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NC소프트는 양쪽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측한테 모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네. 일종의 무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양편 모두가 다 더 이상 NC한테 볼모를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NC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네. 그게 처음에는 좀 우습게 봤어요. 왜? 리니지니까. 매몰 비용이 있고 네. 그들끼리 경쟁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NC도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인 거죠. 감정이 상해서 안 산다 이거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무료가 있었던 게 NC가 신작 게임을 개발했는데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요거는 리니지모처럼 이렇게 악독하게 과금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심하게 과금을 하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뭐가요? NC 쪽에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요. 그 경쟁하다가 패퇴한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 같은 형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리니지에선 졌지만 트리스터 M에서는 왕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더 쓰세요라고 하는 걸 유도하니까 리니지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네 NC소프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달 만에 이용자 수가 거의 97%나 감소합니다. 신작이 완전히 폭망한 거죠. 이게 그래서 회사하고 고객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네. 회사가 돈 좀 벌 만한 아이템을 내놔도 아이고 이건 좋지. 네. 그래. 또 나왔네. 신제품 나왔네. 사줘야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과 애플 유저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격은 정말 계속 이제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참 나쁘다 싶을 만큼 네. 오르는데도 고마워하고 만족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네. 서로 감정 상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싫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거죠. NC소프트가. 그러니까 저항, 반발, 불신, 불만, 분노 야. 이런 게 지금 유저의 의지인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깁니다. 대안이 없으면 리니지에 있었겠죠.
유저들이 게임 유저들이.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에서 최근에 오딘 바라라 라이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대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딘? 네, 오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MMORPG. 네, MMORPG인데 그 오딘의 하루 매출이 40억 원인데 리니지 M하고 2M 합해봐야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오딘이 1등이고요, 리니지가 2등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리니지 유저들이 이제 오딘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지 쪽 NC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믿을 게 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게임이 리니지 W라는 게임인데 이게 8월 19일 날 이제 쇼케이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게임을 선보이는 겁니다. 쇼케이스 한다는 게 그게 게임 소개해 주는 걸 쇼케이스 그렇죠. 한다고 이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또 리니지인 거예요. 리니지의 W인데 W는 월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리니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국 유저들은 또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니지에 돈 쓰던 아저씨들은 그동안 리니지에 썼던 거 에이 그래도 그냥 손 털고 안 해 그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동안은 어려웠는데 이제는 대안이 생겼고 그리고 NC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버리자라는 게 1분기, 2분기에 드러나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이게 바로 창사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희망이 좀 보입니까? 이거 뭐 한 10년 사귀다가 헤어진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1등이 없다고 하는 게 그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하면서 시총 1등이 됐잖아요. 또 다른 NC가 게임이. 대장주가 아니죠. 네. 게임 대장주도 바뀌었고 게임 1등 게임도 바뀌는 상황이어서 NC소프트가 지금 아주 큰 변곡점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교훈을 얻자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럼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됐죠. 그러니까 유저와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정도껏 했어야 되는 것 같다. 하다 너무했다입니다. 네. 그게 아마 실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 이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급하다 보면 결국은 믿을 건 리니지밖에 없었겠는데 결국 그게 큰 패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죠. 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욕심이 계속 나고 또 잘 되면 더 욕심이 나는데 그 직전에서 한 번 안 먹고 딱 멈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짚자면요. 게임 문화를 망친 것도 결국 리니지. 그러니까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게임 회사가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도 또 해봐야 되겠네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